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조선 후기 문학과 예술 서민 문화 발달 그 자체를 줄쳐놓으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자, 조선 후기에는 무슨 문화가 발달하는 게 특징이다? 서민 문화가 발달한다. 원래 문화라는 것은 주로 양반들이 주도하는 거거든, 분야가. 서민들이 주도하지 않았거든. 근데 조선 후기에는 서민들의 의식이 문화에도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 서민 문화 발달 이 자체도 중요해. 서민 문화 발달, 조선 후기. 그러면 이제 배경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상공업이 발달하고, 조선 후기가 상공업 발달한 거 맞죠? 그래서 상인층과 수공업자들 중에서도 상공업 계층이 성장하는 애들 맞지? 부를 축적하는 애들. 그 다음에 농업 생산력도 증대되는 거 맞지? 그래서 부농층이 성장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서당 교육도 확대된다. 그래서 그거 줄쳐놔. 그래서 결국은 사회 경제적 변동이 심화됨에 따라 결국은 서민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향상된다. 그 다음에 서민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그게 바로 배경이야.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서민이 성장함에 따라 상공업계층과 부농층이 성장함에 따라 서민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향상된다고. 그렇다면 그 지위와 의식의 성장은 결국 문화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가난해서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 사람들은 문화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아니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야. 먹고 사는 게 급급하니까.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장사로 아니면 물건을 만들어서 아니면 농사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서민들도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제 배부르면 문화를 찾게 되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쉽게 설명을 하면. 두 번째, 그러면 양반 지배층의 문화의 성격과 서민들의 문화의 성격은 특징이 당연히 다르겠죠. 자, 그래서 서민 문화의 특징이 그런 거다. 감정을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강했다. 양반의 위선적인 모습을 비판한다.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풍자하고 고발하는 경향. 거기까지. 이게 딱 나오는 순간 어느 시대로 나와야 돼? 조선 후기의 새로운 문화적 경향이라고. 이게 바로 무슨 문화? 서민 문화의 특징이라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도 되는 거지. 서민 문화를 떠나서 조선 후기 문화는 감정을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강했다. 맞는 거지? 비판적인 문학이 발달했다. 맞는 거지? 풍자와 고발 문학이 발달했다. 맞는 거죠? 그거 자체도 맞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유행하는 이유가 뭐냐 할 때 바로 서민 문화와 관련이 있다. 자, 구체적으로 서민 문화에 얘가 뭐가 있다? 그거 줄쳐놓고 그거 별표 쳐놓으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민 문화의 종류는 뭐가 있다? 판소리, 그 다음에 탈춤과 산대놀이. 이거 가면 쓰고 하는 거. 탈춤과 산대놀이. 그 다음에 시조는 무슨 시조가 나와야 된다? 사설 시조가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소설은 무슨 소설이 서민 문화와 관련이 있다? 한문 소설이 아니라 한글 소설. 그 다음에 그림은 뭐가 나와야 된다? 민화. 그래서 그건 반드시. 자, 그래서 결론은 조선 후기에 발달하는 문화에는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거야. 판소리, 탈춤, 산대놀이, 사설시조, 한글 소설, 민화. 제목은 뭘까? 공통적인 제목은 서민 문화 발달. 그게 답이야.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주고서 이게 발달하게 되는 배경 이렇게 물어보면 상공업이 발달하고 농업 생산력이 증대됨에 따라 서민의 경제 사회적 의식과 지위가 향상되었습니다. 그게 답이라고. 그러면 똑같이 이걸 주고서 이 문화의 특징 이렇게 구체적인 특징 이렇게 물어보면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반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이 강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발과 풍자 문학이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건 반드시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한글 소설이라고 그랬지. 무슨 소설을 하면 안 돼? 한문 소설하면 안 되는 거지.
그 예를 들어서 박지원이 쓰는 거는 한문 소설이야, 한글 소설이야? 박지원이 쓴 거 한문 소설이지. 호질, 허생전, 양반전. 그러니까 그런 건 여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지?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자, 그래서 그거 서민문화 하나 정리해놔. 크게. 자, 그 다음에 중인층의 활동. 중인층 줄. 위항, 여항, 이항 줄. 자, 또 조선 후기에는 또 누구의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중인층의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조선 후기의 중인층을 그렇게 불렀던 거야. 위항인. 위항인. 그 용어도 반드시 알아놔. 이항인. 이렇게도 불렀다고. 그래서 사료 지문이 나와도 이런 단어가 튀어나오면 위항, 똑같은 말이네. 여항, 위항, 여항, 그 다음에 이항, 이런 단어가 튀어나왔어. 이거 사람들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빨리 누구로 가는 거야? 아, 이거 중인층 물어보는 거구나. 중인층 물어보는 거 알아나. 그리고 조금 더 한다. 사회편에서 얘네들에 대해서 했지. 얘네들은 조선 후기에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맞을까 틀릴까? 조선 후기에 얘네들은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맞을까 틀릴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누구와 누구로 나눠서 공부하라고 그랬지? 서얼과 기술직, 중인 나눠서 공부하라고 지금 반드시 나눠서 해. 내가 복습시켜주겠다 머리로. 자, 조선 후기 서얼들의 신분 상승 운동. 자, 얘네들에 대한 차별은 임진왜란 이후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내지는 임진왜란 때 정부가 실시한 납속책이나 공명초업을 통해서 간직에 진출했습니다. 영종조 때 이들에 대한 차별이 완화됨에 따라 청료직 진출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두 글자로는 통청운동.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에 이들이 등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종 때 1851년 이들에게 청료직 진출을 허용하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걸 무슨 조치라고 했을까? 신해 허통 조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반드시 외워. 그래서 철종 때 이들에게 서울에게 청료직 진출을 허용하자 누가 자격을 받아? 기술직 중인이 자격을 받았지. 그래서 똑같이 철종 때 소총운동을 전개했으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얘야 얘. 자, 그래서 그거 하나 다시.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야? 문학활동에도 기여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들의 문학을 무슨 문학이라고 한다? 그냥 그 자체. 위항, 여항, 이항 문학. 그거 줄. 거기 두 번째에다 줄 쳐놔. 남인 혹은 북학파 실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처음에는 양반 사대부 문학을 모방하기도 했습니다. 그거 줄 쳐놔. 그게 중인층의 문학의 특징이야. 그 문장이 나오면 중인층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들은 역사서와 전기. 이거 한 것 같은데. 이들은 그들만의 역사서와 전기를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이진흥의 연조, 귀감, 규사. 이게 중인층의 역사서를 말하는 거야. 그 중에서 이진흥의 연조, 귀감은 반드시 외워놓으세요. 그거는 조금 잘 나오는 편이니까. 이진흥의 연조, 귀감. 향리의 역사서야, 이건 향리. 그 다음에 서얼들의 역사서는 규서. 그러나 어쨌든 연조, 귀감과 규사는 누구로 가야 돼? 신분이 중인층의 역사서. 그 다음에 중인층 중에서도 위인이 있었겠지. 그래서 영웅 전기를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그것도 한번 읽으세요. 조희룡의 호산회기, 유재건의 이항견문록, 이경민의 희조일사. 거기서 그것을 줘놔. 호산회기, 이항견문록, 그 다음에 희조일사. 이거는 뭐다? 중인층의 전기야. 중인층의 전기. 그래서 조선 후기의 역사서는, 아까 역사서는 주로 그게 잘 나와. 안정복의 동사강목,
뭐 유득공의 발해고 뭐 이근익의 연례실 기술 그것도 있지만 그건 양반들의 역사서고 이거는 뭐야 중인층의 역사서다. 연조기관과 교사 작년에 지방직에서 한번 나왔단 말이야. 그게 좀 엉뚱한 문제였는데 책과 그 내용이 맞게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래서 책 뭐 나왔는데 이게 나왔어. 연조 기감 역사서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는 거잖아. 역사서라 그랬잖아. 어쨌든 역사서. 나머지는 다 틀리게 나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연조기감 정도 해서 하나. 근데 이제 누구의 역사서라고 해야 돼? 중인층들과 관련 있는 역사서다. 영웅전기. 그래서 그거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 정도도 가끔가다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줄만 쳐놔 그냥.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또 활발해지는 게 시조집이야. 조선 후기에 뭐가 또 활발해집니다? 시조집 편찬이 활발해집니다. 그 다음에 시사결성이 활발했습니다. 이것도 조선 후기의 특징이야. 자, 그래서 시조집 편찬이 활발했고 이건 시조동호회 정도로 이해하면 돼. 시조동호회. 그래서 시사결성이 활발했는데 그거를 주도한 계층입니다. 그것도 누가 주도했다? 중인층.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줄만 쳐놔. 해동, 유주, 소대, 풍요, 풍요, 속선, 줄. 이거는 위항인들의 시조를 수록한 책이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위항인들이 시조집 편찬을 주도했다 해가지고 거기 밑에다가는 김천택, 청구영언 하나 정도만 쫓아놔. 김천택의 청구영언.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봐. 해동유주, 소대풍요, 풍요속선, 청구영언. 자, 시기는 어디로 가야 돼? 조선 후기 시조집으로 가는 거야. 누구와 관련 있는? 중인층과 관련 있는 그런 식으로 크게 읽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옥계시사, 서원시사, 비연시사, 직화시사 이렇게 돼 있잖아. 하나하나 읽지 말고 뒤에 공통으로 뭐가 붙었다? 시사가 붙었네. 아, 그럼 이거 조선 후기의 시사 말하는 거네. 그렇게 알아두라는 거야. 자, 그래서 시조집, 시사결성을 주도한 계층도 누구다? 중인층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시조집, 시사 있지? 그 밑에, 박스 바깥에 밑에다가 이것도 하나만 써놓으세요. 외래문화 수용에 기여했다. 여기서 외래문화는 서양문화겠지 뭐. 외래문화 수용에 기여하기도 했다. 특히 중인층 안에 역관이라고 있지. 역관은 통역사 말하는데 중인층이죠 얘네들. 그래서 특히 역관을 중심으로.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무슨 층의 활동 내용으로? 중인층의 활동 내용으로. 그래서 크게 목차만 읽어봐. 조선 후기 중인층의 활동 내용으로 맞는 것은 첫째,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위항, 여항, 이항 문학을 형성했습니다. 셋째, 역사서와 전기를 편찬했습니다. 넷째, 시조집 편찬과 시사결성을 주도했습니다. 다섯 번째, 특히 역관을 중심으로 외래문화 수용에 기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딱 나오면 공통으로 어떤 신분층과 관련 있다? 중인층. 근데 지금은 문화편이니까 문화에 더 집중한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 중인층의 문화와 관련된 활동 내용으로 맞는 것은 위항, 여항, 이항 문학을 형성했습니다. 맞지? 그 다음에 연조기감 규사, 뭐 호사뇌기, 뭐 이항 견문록, 희조일사 등 자신들의 역사서와 전기를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뭐 소대풍요, 풍요속선, 청구영언 등 시조집 편찬을 주도했습니다. 뭐 시사 등 시사결성을 주도했습니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밑에 조선 후기에 뭐가 유행했다? 그냥 확인만 해. 판소리 유행한 거 맞나? 맞죠? 그리고 특징만. 서민을 포함한 폭넓은 계층 줄. 19세기 후반 신재효 줄. 대표적인 거 춘향과 심청과 흥보가 적벽과 수군가 줄.
자, 이런 내용 나온 조선 후기로 가야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조선 후기에 뭐가 유행했다? 탈놀이하고 산대놀이가 유행했다. 특히 탈놀이, 산대놀이는 어떠한 내용이 좀 많다. 양반사회 허구를 폭로하는. 특히 탈놀이는 거기 향촌에서 마을곳의 일부로서 공연되어 인기 줄. 산대놀이는 산대라는 무대에서 공연되던 가면극이 민중오락으로 정착되어 도시의 상이나 중간층의 지원으로 성행 줄. 그렇게 읽기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한글 소설이 유행했다. 맞지? 그래서 최초의 한글 소설이 뭐다? 허균의 홍길동전. 유명한 거죠 이거. 허균의 홍길동전은 어느 왕 때야? 광해군 때지. 허균. 그 다음에 기타로는 뭐가 있다? 춘향전, 심청전, 장화홍련전, 콩쥐팥쥐전.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어. 한번 읽어보라고. 그 다음에 김만중이 유명한 사람이지. 특히 숙종 때 사시난정기하고 구몽 이런 거. 자, 여기에 무슨 소설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한문 소설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대표적인 한문 소설은 누가 썼어? 그 사람 기억하라고. 제일 잘 나오는 사람 박지원. 호질, 허생전, 양반전 들어가면 안 된다고 거기에. 그런 것만 좀 비교하면 되지. 그 다음에 사설시조. 조선 후기에 무슨 시조가 발달했다? 사설시조가 발달했다. 맞죠? 그래서 사설시조 특징이 뭐다? 격식의 구애됨이 없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 남녀 간의 사랑 현실에 대한 비판을 적나라하게 표현. 그런 것도 가볍게 연필로 줄쳐놓으면서 계속 공부하라고. 거기까지 하자. 그리고 그거 두 개 박스를 묶어버려. 이거 무슨 문화로 가는 거야? 판소리, 산대놀이, 탈놀이, 산대놀이, 한글 소설, 사설시조 그거를 박스로 묶으라고. 무슨 문화로 가는 거냐고. 서민 문화로 가는 거 아니야 그게. 서민 문화. 그래서 요 분야가 대표적인 무슨 문화라고요? 서민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그냥 줄만 쳐놔. 풍자시인인데 김삿갓 정수동 줄. 일명 풍자시인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설화문학과 관련해서는 어우야당과 대동야승 줄. 조선 후기 설화문학은 어우야당과 대동야승이라는 게 나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한문소설. 이것도 잘 나오지. 한문소설 하면 대표적으로 그 사람 누구? 박지원. 호질, 허생전, 양반전 등 그건 3개 정도는 외우시라고. 호질, 허생전, 양반전. 아까 이거 했잖아. 호질, 허생전에다가는 호질, 허생전은 그거 묶어버리고 열하일기에 들어가 있지. 그건 열하일기. 그 다음에 그걸 제한 나머지 양반정 등 그렇게 줄쳐놓고 그거는 방경각외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호질, 허생전, 양반전은 한문소설이고 이거는 서민문화의 예로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됩니다. 서민문화가 아닙니다 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 조심해. 근데 대부분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라고 그냥. 그 다음에 그 밑에 얘기해봐. 그는 우리의 자연 풍토에서 저절로 생겨난 우리의 정서를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신체문을 사용했다. 신체문 사용. 그 신체문을 다른 말로 폐관소품체라고 한다. 그래서 그거 줄쳐놔. 그래서 아까 그 실학자 할 때 얘기했지. 박지원은 양반들이 원래 쓰던 문체로 소설을 쓴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문체로 소설을 썼다고. 그래야만 우리의 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문체의 혁신을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했지. 문체의 혁신을 주장한 사람. 그래서 이 박지원이 쓴 새로운 신체를 뭐라고 하는 거야? 5글자로. 폐관소품체라고 한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폐관소품제가 유행하기도 했다. 뭐 맞는 거지. 근데 이때가 정조 때거든? 정조는 이 체를 좋아했다? 좋아하지 않았다?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조는 탄압을 한다고. 정조는 뭐? 탄압. 이렇게. 자, 그래서 한문소설 이거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놔. 그 위에 풍자시인 설화문학까지는 몰라도 요 한문소설 박지원은 반드시 기억해놓으라고. 박지원. 그 다음에 정약용이라는 사람.
야경은 무엇을 폭로하는 한시를 짓기도 했다? 삼정의 문란을 폭로줄. 그게 바로 뭐다? 애절량이라고 하는 거. 애절량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한번 사료지문 읽어보라고. 이거 사료지문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야. 몇 세기 물어볼 때? 19세기 물어볼 때. 그래서 삼정의 문란 중에서 특히 그런 얘기가, 삼정이 뭐라 그랬어? 전정, 군정, 황곡이지? 그 중에서 군포와 관련된 얘기, 군정의 폐단 관련된 얘기를 주로 읽어봐.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면 요거 삼정의 문란을 폭로하는 한시네. 그럼 몇 세기 물어보는 거네? 19세기 물어보는 거네. 그렇게 반드시. 그래서 거기까지 한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은 주로 이제 문학 활동에서 주로 한 거지. 그 중에서도 문학 활동. 그래서 요 부분은 정리해 놓으라고. 그리고 지금 확인한 건 이거 다 확인한 거 아니야? 지금 결국은 이거 확인한 거 아니야? 여기에 추가되는 거는 뭐 있어? 설화문학, 뭐 풍자시, 한문 소설만 본 거잖아. 근데 그거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여기는 뭐라고? 서민 문화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간다. 289페이지. 예술로 갑니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 예술, 서민 문화 이런 것들이 발달하던 시대. 중인층의 문화가 발달하던 시대. 요 시기에 그림이 나온다. 그림 아주 잘 나온다. 그림. 조선 후기의 그림은 뭐가 나와야 된다? 일단 특징을 보자. 자, 몇 세기에는 18세기 줄 사실적인 실학적 화풍이 유행. 그거 줄. 아까 실학할 때 실학의 전성기, 실학이 가장 융성했을 때가 몇 세기라 그랬어? 18세기라 그랬거든. 따라서 이 실학은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냥 그림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지. 자, 그래서 18세기의 그림은 관념적인 화풍이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소리지. 사실적인, 실증적인 이런 단어가 어울린다. 그게 바로 실학적 화풍이라는 거지. 실학적 화풍. 대표적으로 뭐가 나온다? 진경, 산수화, 풍속화. 그래서 18세기에 제일 잘 물어보는 그림의 종류가 두 가지야. 뭐하고 뭐? 진경, 산수하고 풍속화하고. 그 다음에 19세기 줄. 19세기는 실학적 화풍이 침체하고 문인화가 유행했다. 그거 줄. 따라서 실학적, 실증적이고 사실적인 실학적 화풍은 몇 세기는 발달했으나? 18세기는 발달했으나 19세기는 조금 침체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대신 문인화 유행하는데 거기다가는 좀 관념, 복고 이렇게 써놔. 관념적, 복고적 이렇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어. 그 다음 문장이. 민중의 기복적 염원을 담은 민화가 유행했다. 그거 줄 쳐놔. 그리고 민화에다 동그라미 쳐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19세기에는 문인화가 유행했고 그 다음에 민화가 유행했는데 그 민화가 더 중요하다. 민화가 바로 무슨 문화의 한 예다? 서민 문화의 한 예. 그림과 관련해서는 서민 문화면 민화가 나와야 돼. 민화.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 자, 조선 후기에 뭐가 먼저 나온다? 진경, 산수화. 그거 반드시 주세요. 자, 조선 후기에는 뭐가 발달해야 돼? 맨 처음에 이제 일단 18세기로 간다. 몇 세기? 18세기. 18세기 처음 유행한 게 뭐다? 진경, 산수화.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해놔. 진경, 산수화. 아주 잘 나오는 거야. 자, 진경, 산수화가 개척된 시기가 18세기 전반이란 말이야. 그래서 진경, 산수화. 산수화가 유행했는데 핵심 키워드는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는 거야? 진경이 붙는 거야. 진짜 경치. 15세기에도 산수화가 유행했었죠. 그전에도. 근데 그때는 진짜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상상 속으로 아니면 그림 첩을 보고 베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때는 관념적 산수화지.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안견의 몽유도 원도. 안견의 몽유도 원도. 그것도 산수화란 말이야. 근데 그거는 환상적인 이상세계를 그린 관념적인 산수화지. 그런데 이 18세기 전반에 정선이라는 사람이야. 누구? 정선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명승지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의 실제 경치, 실경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렸다고. 그래서 이거 앞에 뭐야? 진경, 산수화 맞지? 그래서 진경, 산수화 누구? 정선이라는 사람 반드시 기억하고. 정선. 우리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진경산수화를 개척하여
해화에 토착화를 이뤘다. 연필로 살짝 따줄잖아. 진경산수화라는 단어가 안 나와도 우리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그랬지? 그렇지? 자연을 그리면 산수 아니야.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진경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그럼 바로 알아들어야 돼. 아, 이거 진경산수하구나. 그럼 누구구나? 정선이구나. 이 문장은 정선. 두 번째, 그는 서울 근교와 강원도의 명승지를 두루 답사 줄. 사실적으로 그려 줄. 이 문장이 또 나와서 봐. 맞지? 두루 답사했다 그러지 지금. 우리의 자연 아니야 이거에. 그리고 또 어떻게 그렸대? 사실적으로 했다 그랬잖아. 그럼 알아들어야지. 아, 요거 진경산수하네. 그래서 그는 누구냐고. 정선. 대표적인 그림 두 개 확실히 외우세요. 인왕, 제색도하고 금강, 전도. 그래서 그 두 개. 그림도 봐요. 그림 나온다고. 자, 그래서 정선, 인왕, 제색도, 금강전도. 쉽게 말하면 인왕산하고 금강산을 그린 그림이란 말이야. 그래서 인왕산과 금강산. 우리나라 명승지 맞지? 자, 그래서 이걸 실제로 보고 그렸다. 그러면 진경 산수하러 간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정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다. 그 다음에 유행하는 게 뭐다? 풍속화라고. 풍속화. 그래서 이거는 시대적으로 반드시 기억해놔. 18세기에 먼저 나오는 게 진경산수화야. 그 다음에 18세기 후반이라고 해놓으면 돼. 풍속화. 풍속화. 풍속화는 뭘 그린 거야? 말 그대로 뭐 풍속을 그린 거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그린 거지. 그래서 풍속화가 유행한 시기가 어느 때다? 조선 후기다. 조선 후기. 특히 18세기. 근데 그림은 세기별로 정확하게. 18세기는 먼저 진경산수화, 그 다음에 풍속화. 이렇게. 그럼 풍속을 그리는 것도 예를 들어서 방구석에서 앉아가지고 상상 속으로 그렸겠냐고. 그렇지 않겠지? 실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면서 그린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요 두 개가 아까 그랬잖아. 이건 이해하는 건데 진짜, 이것도 진짜. 그래서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유행하는 게 몇 세기야? 18세기라고 한 거지. 그래서 18세기 후반 줄. 당시 사람들의 생활 정경과 일상적인 모습 줄. 그럼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다. 그럼 그게 풍속화 아니야? 맞지?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두 사람 누구? 김홍도하고 신윤복. 그 두 사람은 단독으로. 정선도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온다? 풍속화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 정리해놔. 누구? 김홍도하고 단원 김홍도, 회원 신윤복.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요 두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풍속화가란 말이야. 자, 그런데 풍속화의 내용이 아주 좀 대조적이야. 김홍도의 그림하고 신윤복의 그림이. 자, 그래서 자, 김홍도에다가는 주로 농촌 서민의 생활 모습 줄. 그리고 바로 신윤복으로 가. 주로 양반 부녀자의 생활, 유흥, 남녀 사이의 애정 등. 이렇게 나. 다르지? 응? 주로 농촌이나 서민의 풍속을 주로 그린 사람은 누구야? 김홍도라고. 그거 바뀌면 안 된다고. 주로 도회지 양반 부녀자의 유흥과 정치, 그런 거 나오면 신윤복으로 가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반드시 비교해. 그거 바뀌지 않게. 그리고 김홍도는 그런데 더 나가서 김홍도는 정조의 총애를 받아는, 정조의 총애, 도화서 소속으로서 정조의 총애를 받아서 이 사람은 풍속화만 잘 그린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기타 모두 잘 그렸다. 산수화, 풍속화, 기록화, 신선도 등 그거 줄. 그런 것들을 많이 남겼다. 그러면 신윤복으로 가지 말고 누구로 간다? 김홍도로 간다. 그 뒤에 나왔지? 정조의 총애, 정조 동그라미. 정조의 그것서부터 화성행차와 관련된 병풍, 행렬도, 의궤 등 궁중 풍속을 그린 그림을 남기기도 했다. 그래서 요 두 문장은 누구로 가면 안 돼? 신윤복으로 가면 안 돼. 김홍도로 가는 거야. 그리고 그림은 외우지 말고 한번 봐봐. 서당도. 이게 제일 유명한 그림이지. 서당도, 씨름도,
밭가리 풍경, 추수, 대장간도, 혼인풍습 등. 자, 이거 읽는 순간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의식적으로 기억해야 돼, 자꾸. 주로 농촌이나 서민들의 풍속과 관련 있는 거지, 이 단어들이. 누구로 간다, 그럼? 김홍도. 그다음에 신윤복, 미인도, 선유도, 단어풍정, 월화정인, 주막도. 자, 이거는 의도적으로 양반, 도회지 양반과 부녀자, 기생들의 유흥과 정치로 가는 거지, 이게. 그래서 뭐 단어풍정 이런 게 제일 유명하지. 단어 여자들만 모여가지고 단어 그네 띄고 뭐 이런 모습 그림 있잖아, 왜. 자, 그래서 이거는 하나하나 외우지 말고 전체적으로 파악하라고. 그리고 그림도 실어놨으니까 그림을 보시라고요, 반드시. 자,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서양 화풍 줄쳐놔. 서양 화풍 18세기 후반으로 같이. 이것도 18세기 후반에 무슨 화풍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 서양의 문화가 전래되는 시기잖아, 조선후기가. 그러니까 그림도 서양의 화풍이 전래되는 거지. 서양의 화풍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누구다? 대표인 사람이 강세황. 대표적인 그림으로는 뭐가 있다? 영통골, 입구도. 이렇게 영통골, 입구도. 그래서 그 영통골 입구도에 대해서 한번 봐봐. 강세형은 시서화의 3절로 유명했으며 서양 수채화의 기법을 서양 수채화의 기법 줄 동양화에 접목시켜 사물을 실감나게 표현. 그거 줄 서양 수채화의 기법 밑에다가 명암법, 원근법 이렇게 써놔. 그래서 그런 문장이 나오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서양 화법으로 사물을 실감나게 그린 사람이 누구냐고. 강세왕. 대표적인 그림이 뭐가 있다? 영통골, 입구도.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야. 자, 몇 세기 정리했어, 지금? 몇 세기 정리한 거야? 18세기 정리한 거야. 18세기. 물론 주제가 더 큰 건 진경산수하고 풍속화가 제일 커. 근데 하나 추가한 거지. 서양 화풍. 공통점이 뭐야? 이 세 개 공통점이 뭘까?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렸다. 실학적 화풍이다. 그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세기로 간다? 19세기. 문이나 부활 있죠? 그 박스 있죠? 그 박스. 그 박스는 몇 세기로 간다? 19세기로 가는 거야. 19세기. 그거 아까 미리 읽었잖아. 19세기에는 실학적 화풍은 시들고, 그치? 실학적 화풍은 침체하고, 뭐가 유행했다? 관념적이고도 복고적인 문인화가 유행했다. 그래서 문인화 하나 줄쳐놓고. 대표 사람이 누구다? 김정희. 누구? 김정희, 신위 이렇게 나오는데 김정희를 특히 더 알아놔. 김정희. 그래서 김정희가 아까 금석학 할 때 얘기했던 사람이지. 이 사람은 어느 때 활약했다? 19세기. 이 사람이 금석학의 대가지. 그래서 북한 산비하고 황초령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혀낸 사람이지. 그거 하나.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학파를 실사구시 학파라고 했죠, 아까. 실사구시. 이 사람은 독자적인 자신만의 서체를 만들기도 했지. 추사체야. 이 사람이 호가 추사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문인화가다. 무슨 그림이야? 세한도. 세한도. 그래서 김정희의 뭐? 세한도. 김정희의 세한도. 그거 줄쳐라. 김정희의 세한도. 김정희의 세한도. 세한도. 그 다음에 장승업은 사람 줄만 쳐놓고 그냥 활약한 사람. 민화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자, 19세기 뭐가 발달한다? 민화. 민중의 기복적 염원과 미적 의식을 나타낸 줄. 여기서 키워드는 뭐야? 민중이라고. 민중. 민중이라고. 민중. 그래서 무슨 문화의 예라고 이게? 서민 문화라고. 그러면 민화는 뭘 주로 그렸대? 그거 줄쳐놔. 해, 달, 나무, 꽃, 동물, 물고기 등 줄. 까치하고 호랑이도 써놔 밑에. 까치, 호랑이. 그게 제일 잘 나오는 그림이야.
까치와 호랑이 이런 거. 해, 달. 그래서 우표에도 미나 시리즈 있잖아. 미나 시리즈. 자, 그래서 미나는 주로 해, 달, 뭐 나무, 물고기, 까치, 호랑이 이런 것들 주로 그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그림을 하나 갖고 있으면 애군을 피하고 복을 기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민중의 미의식을 반영한 하면 바로 튀어나와야 돼. 민중의 미의식을 반영하는 하면 뭐라고 나와야 돼? 민화. 민화. 대표적인 무슨 문화의 예다? 이것도 서민 문화의 예다. 그래서 거기까지. 자, 이거는 세기별로 정리해놔. 자, 18세기 물어봤다. 그러면 진경산수화 먼저, 그 다음에 풍속화와 서양화풍. 19세기에는 문인화, 그 다음에 민화 이런 식으로 세기별로 나눠서 정리해놔. 글씨로 가자. 자, 글씨는 이광사의 동국 진체 그거 줄, 그 다음에 김정희의 수사체 그거 둘. 조선시대에는 글씨 서체 하면은 요 두 개만 무조건 기억해놔. 조선 후기야 전기야? 당연히 후기지. 그리고 우리 정서와 개성을 추구하는 단아한 것이 줄. 고금의 필법을 두루 연구하여 굳생기운과 조형성을 가진 것이 줄. 그렇게. 자, 그래서 이광사의 동국 진체 김정희의 수사체는 중국 서체를 모방했다.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지? 자주적인 서체 같지? 그래서 자주적인 서체 결론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 두 개만 외우면 되는 거야. 여기서 이게 그림이 제일 중요한 거야.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넘기세요. 건축과 공예하고 음악만 정리하면 돼. 이 중에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공예가 제일 잘 나온다. 자, 이제 근데 건축을 이제 먼저 가자고 순서상. 건축. 자, 조선 후기 건축의 일반적인 특징. 양반 지주층의 성장과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반영. 그거 줄. 그 다음에 부농층 상공업계층의 지원. 그거 줄. 그리고 미리 써놔. 양반 지주층의 성장과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반영 있죠? 거기 밑에다가 줄 쳐놨지? 거기 밑에다 17세기라고 써놔. 17세기. 그 다음에 부농층 상공업계층의 지원. 그렇게 줄 쳐놨지? 거기다가는 18세기라고 써놔. 그리고 끝에 사원 건축 줄 쳐놔. 자, 그래서 17세기하고 18세기의 사원 건축, 사원 건축이 있다. 그런데 17세기 사원 건축의 특징이 뭐다? 한번 읽어. 양반 지주층의 성장과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에 18세기 사원 건축의 특징은 뭐다? 상공업계층이나 부농층의 지원으로 건축되었다. 그 얘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정치적 필요에 의한 대규모 건축물 건립. 그거 줄. 거기 밑에다 써. 18세기 쉼표 19세기 이렇게. 그래서 정치적 필요, 주로 이거는요 왕권 강화라는 목적이야. 정치적 필요라는 게 왕권 강화 내지는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뭐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야. 어쨌든 정치적 필요에 의한 대규모 건축물은 몇 세기하고 몇 세기다? 18세기하고 19세기. 이제 구체적인 것만 이제 여기 정리하면 돼.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조선 후기의 건축이야. 자, 17, 18세기의 사원 건축이면 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해인사 장경판전 들어가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지? 그럼 몇 세기라고 그랬어? 15세기라고 했지? 그거 들어가면 안 돼. 그 다음에 원각사지 10층 석탑 들어가도 안 되는 거지? 15세기에 불교 건축물 2개, 그거는 해인사 장경판전하고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알아두시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게 이때 들어오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사원 건축 있지? 이것도 시기별로 해. 자, 17세기 줄.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법주사 팔상전 있지? 그걸 박스로 네모로 쫙 묶어놔.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법주사 팔상전 그거 묶거나. 그럼 몇 세기 거야 다? 17세기 사원 건축입니다. 그리고 특징.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반 지주체의 성장 반영. 줄.
규모가 큰 닫힌 건물로 내부는 하나로 통함 줄. 그 중에서 뭔 하나 미리 읽었어.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반 지주층의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뭐 미리 읽었잖아. 거기다 17세기라고 써놨잖아. 그게 이거라고 구체적으로. 법주사, 발상전, 화엄사, 각황전, 금산사, 미륵전 그렇게 해서 읽어버렸더라고. 17세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양반 지주층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이야. 그래서 양반 지주층의 성장을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는 거야. 양반 지주에다 동그라미 쳐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림이 나왔는데 한번 확인만 하면 돼. 그림 보라고. 절 같은데 사원 같은데 건물이 나왔는데 단층이야. 보통 대부분 단층이죠. 근데 단층이 아니라 다층이야. 다층. 다층에다 동그라미 쳐놔. 무조건 다층. 다층 사원이 나오면 무조건 몇 세기로 간다.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17세기로 가서 푸는 거야.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거 기억해놔. 자, 그 다음에 18세기로 간다. 자, 18세기는 논산, 쌍계사, 부안, 계암사, 안성, 성남사. 그것도 박스로 확 묶어놔. 논산, 쌍계사, 부안, 계암사, 안성, 성남사. 요거는 몇 세기 사원 건축으로 가야 된다? 18세기 사원 건축으로 간다. 특징은 분홍과 상인층의 지원 줄. 그들의 근거지의 장식성이 강한 사원. 그렇게 줄쳐놔. 아까 비슷한 문장 읽었지? 위에서 분홍층과 상공업계층의 지원으로 한 사원 건축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다 18세기로 써놨었잖아. 그게 이거라고. 논산, 쌍계사, 부안, 계암사, 안성, 성남사. 자, 요거는 그러니까 양반 지주층의 후원하면 17세기 말하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분홍층과 상인층의 지원하면 18세기 그거 만약에 나오면 그런 거 바꿔 나온단 말이야. 이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그대로 외우라고. 만약에 나오면. 그리고 만약에 그림이 나오면 이 17세기 나올 가능성이 더 많아. 다층. 법주사, 발상전, 금사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18세기로 간다. 18세기에 또 뭐가 하나 나온다? 수원, 화성. 그것도 좋잖아. 수원, 화성. 그거 별표 쳐놔. 수원, 화성. 왕으로 외워야지. 이거는 왕으로. 정조지, 정조. 정조 때. 그래서 정조는 계획적으로 계획도시를 만든 사람이야. 그게 수원이라고, 수원. 수원은 정조 때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라고 할 수 있는 동네가 수원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수원을 건설한 거야. 궁극적으로는 여기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거든. 그래서 이건 정치적 필요, 왕권 강화 목적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수원을 개척하고 수원에 성을 쌓은 거 아니야. 그게 건축물인 거지. 그래서 그 수원에 쌓은 성을 뭐라 그래? 화성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수원, 화성.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건축물. 이게 제일 중요하다 여기서 지금. 그 전에도 사원 건축 나올 수 있지만 이거는 반드시 알아라. 수원, 화성. 야, 줄쳐놔. 정조, 세계 문화유산, 방어와 공격을 겸한 성곽시설로 종합적인 도시 계획 아래 건설되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대유둔전도 써놔. 대유둔전. 정조가 이거 건설할 때 비용 마련하기 위해서 수원에 구경농장을 설치했다고. 수원에 구경농장. 그걸 뭐라 그런다? 대유둔전이라고 하는 거야. 대유둔전. 정조 때 있단 말이야. 정조 때. 그래서 다 공부하고 왕으로 가면 그때 나온다. 그 다음에 이 수원화성 축조 과정을 기록한 기록물이 있어. 왕과 신하들의 언행을 기록한 문서를 뭐라 그랬지? 왕과 신하들이 행했던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기록한 걸 실록이라고 그랬지? 왕실에서 행해지는 각종 행사를 기록해 놓은 보고서를 뭐라고 해서 의궤라고 그랬지? 자, 그래서 결국 이 화성 축조와 관련된 기록물이 바로 화성 성역 의궤라는 거야. 화성 성역 의궤. 이게 딱 나오는 순간 어느 왕 때로 가서 풀어야 돼? 당연히 정조로 가서 풀어. 왜 정조로 가서 풀어야 돼? 화성이라고 그랬잖아. 화성. 화성이면 수원, 화성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럼 정조로 빨리 가서 풀어야지. 그래서 화성 성역에.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된다. 그래서 수원, 화성 반드시 기억해놔.
자, 그 다음에 19세기로 간다. 몇 세기? 19세기. 19세기로 가면 무엇이 다시 지어진다? 경복궁. 경복궁. 경복궁 중건출. 경복궁은 어느 때 불에 탔던 궁궐이야? 임진왜란 때 소실 그거 줄. 아까 얘기했잖아. 조선 최초로 만들어진 궁궐이 경복궁이란 말이야. 가장 먼저 만들어진 궁궐이 경복궁이라고. 그리고 이 조선 전기를 조선을 대표하는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궁궐이 정궁으로, 보통 그걸 정궁이라고. 정궁. 조선 전기, 조선을 대표하는 정궁으로서 역할했다. 그러면 경복궁으로 가는 거야. 주요 정사, 왕들이 주요 업무를 여기서 주로 봤다고. 왕의 즉위식도 그렇고 대부분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래서 조선 전기를 대표하였으나 어느 때 불에 탄 거야? 임진왜란 때 불에 탔잖아.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절대 경복궁이 나오면 안 돼. 이 시기에는 절대 경복궁이 나오면 안 돼. 누가 다시 만들기 전까지는, 흥선 대원군이 만들기 전까지는 다시 나오면 안 돼. 없으니까. 그래서 주로 조선 후기는요, 창덕궁에서 업무를 주로 봤어. 창덕궁. 그래서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궁궐하면 경복궁이지만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궁궐하면 창덕궁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결국은 누가 이제 이걸 다시 중건한다? 흥선 대원군. 반드시 기억해놔. 흥선 대원군. 고종 때 흥선 대원군. 그래서 경복궁은 결론적으로 몇 세기 건축물로 나온다고 그랬어 아까? 19세기 건축물로 나오는 거라고. 이거는 당연히 15세기가 아니라 19세기. 자, 그런데 이거는 별칭이 있다고 그랬지? 별칭은 무슨 거리라고 한다? 북궐. 북궐 주천아. 북궐은 뭐 말하는 거야? 경복궁 말하는 거야. 밑에다 북궐도도 써놔. 북궐도. 그래서 조선 후기에 가면은요, 북궐도라는 그림도 나와. 북궐도. 자, 북궐도는 그러면 무슨 궁궐을 그린 그림이야? 경복궁을 그린 그림이야. 아까 할 때 북궐, 여기 경복궁을 중심으로, 여기가 동쪽이지. 그렇지? 여기가 북이니까 여기가 남쪽일 거 아니야. 여기에 남산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디 말하냐면 알잖아. 그 청와대 있고 광화문 사거리 있는 데 있잖아. 왜? 세종대왕 있고 이순신 동상 있고 여기 거기 끝에 보이는 거 교보문고 있고 이렇게 하면 사거리 나오잖아. 사거리. 광화문 사거리 이렇게. 여기 쭉 가면 이순신 동상, 세종대왕 나오고, 그리고 끝에 가면 여기 경복궁이란 말이야. 여기가 북쪽이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 남쪽이야. 남산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긴 동쪽이지? 그래서 밑에다 참고 표시하고, 아까 동궐이 어디 말한다고 그랬어? 동궐이 창덕궁하고 창경궁을 말한다고 그랬지? 자, 그래서 동궐은 창덕궁하고 창경궁을 말한다. 그래서 이것도 있어. 동궐도. 그림과 관련해서야. 동궐도는 그럼 어디를 그린 그림이야?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그림도 있다. 조선 후기에 가면. 하나 더 써놔 밑에다가. 그럼 동쪽에 있으면 서궐도 있단 말이야. 서궐. 서궐은 어디 말이냐면 서대문구야. 서대문구. 거기에 경희궁이라고. 경희궁. 경희궁. 그래서 서궐도 이렇게 해놔. 그래서 조선 후기의 그림에는 이런 것도 나와. 북궐도, 동궐도, 서궐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북궐도는 경복궁 그린 그림, 동궐도는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그림, 서궐도는 경희궁을 그린 그림.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건축은 세기별로. 자, 17세기, 18세기는 사원 건축과 수원 화성, 그다음에 19세기에는 경복궁 중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예로 간다. 자, 조선 후기 공예의 특징. 조선 후기에는 무엇은 자치를 감춘다? 분청사기는 자치를 감추고 백제가 민간에게까지 널리 사용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 그거 좋잖아.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이 시기에는 분청사기가 유행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자치를 감췄다고 그랬으니까. 뭐가 더 확대된다 사용이? 백자. 그거 하나. 자, 근데 두 번째. 조선 후기의 백자는 그런데 거기 형태가 다양해지고 안료도 청화, 철화, 진사 등으로 다채로워짐. 거기다 줄 쳐놔.
무슨 말이냐면요. 조선 후기에는 백자가 더 확산돼서 민간에게까지 이제 널리 사용되는 시기인데 이때 백자는 순수 백자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흰 바탕에 아무 그림도 없는 깨끗한 백자가 아니라 거기에 알료는 색깔이야, 색깔. 색깔로 그림을 그린 거야. 색깔로 그림. 그래서 약간 파란색, 뭐 붉은색, 검은색 계열로 흰 바탕 백자에 그림을 그린 백자. 어? 자, 그래서 그 청화, 진사, 철화 백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유행했다. 자, 그 다음에 결론. 청화 백자. 그거 줄쳐놔. 자, 조선 후기에는 뭐가 유행해야 돼? 그래서 결론. 무슨 도자기가 유행해야 된다고? 청화 백자라고. 청화 백자. 기타. 또 무슨 백자 있어? 밑으로 가면. 진사 백자? 철화 백자. 그래서 청화백자, 진사, 철화백자 그거 기억하라고. 결론이야, 결론. 조선 후기. 그리고 이제 청화백자의 특징. 흰 바탕에 푸른 유약을 발라 꽃새, 산수, 인물 등 다양한 그림을 넣은 백자. 그거 줄. 키워드는 뭐야? 결론은 백자라는 거잖아. 결론은 백자인데 키워드가 뭐야? 푸른 유약을 발라. 푸른 색깔. 청색 아니야? 청색? 맞지? 청색. 푸른. 그래서 뭐 그림을 그린 거지? 그러니까 흰 바탕에 흰 백자에다가 뭐야? 푸른색 알료를 섞어서 그림을 그린 거라고. 그게 청화 백자라고 해서 그거 기억하고. 청자에 백토를 칠한 분으로 이렇게 돼 있어? 청자에 백토의 분을 칠한 것으로 정형화되지 않으면서 구김살 없는 우리의 멋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분청사기라고. 그거는 분청사기. 깨끗하고 담백하며 선비의 고상한 취향에 맞았다? 그건 순수백자라고. 순수백자. 흰 바탕에 푸른 유약. 그래서 푸른 자가 들어가면 청화백자는 소리야. 청화백자. 그거 기억해놔. 자, 그 다음 밑에 철화백자, 진사백자. 그것도 좋잖아.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지. 다갈색, 흑갈색 내지는 붉은색 이렇게. 어쨌든 푸른색, 흑갈색, 붉은색 등으로 그림을 그린 백자가 바로 청화, 진사, 철화백자. 그래서 결론. 조선 후기에 유행한 도자기는 결론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냐고. 이게 나와야 돼 무조건. 청화백자, 진사, 철화백자. 이 시기의 공예의 특징. 백자가 분청사기는 자취를 감추고 백제가 민간에게까지 널리 사용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을 했다. 맞아 틀리는 거야 그럼. 맞는 거죠 뭐. 자, 그 다음에 서민 옹기 사용. 서민들은 백자와 함께 옹기를 많이 사용했다. 그것도 좋잖아. 자, 이게 유행하는 시기. 백자가 더욱더 널리 사용되었다. 그 얘기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서민들은 백자도 썼지만 무엇을 함께 많이 썼다? 옹기를 많이 썼다. 그 문장 좋잖아. 심지어는 그 문장도 바꿔 나온 적이 있어. 기출문제에서는. 어떻게 바꿔 나왔냐면 서민들은 옹기보다 백자를 주로 많이 사용하였다. 이렇게 바꿔 나온 적이 있단 말이야. 그건 틀린 문장이지 결론은. 틀렸잖아 그거. 그치? 옹기보다 백자를 더 주로 사용했다는 아닌 그건 틀린 문장이라고. 자, 그래서 백자와 함께 옹기를 주로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그 줄. 자, 그다음에 목공예, 화각공예 줄쳐놔. 목공예, 화각공예. 자, 그래서 이러한 도자기가 유행하던 시기에 기타 다른 공예는 또 뭐가 굉장히 발달했다? 목공예하고 화각공예. 목공예하고 화각공예 그 자체. 이것도 물론 전기에도 있었지만 보통 조선 후기에 주로 발달한다. 조선 후기에. 목공예, 화각공예. 그건 간단해. 목공예는 뭐야? 한번 읽으면 되지. 장롱, 책상, 문갑, 소반, 의자, 필통 등 나무의 재질을 살리면서 기능을 갖춘 목공예를 결국은 쉽게 말하면 뭐야? 나무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걸 목공예라고 하는 거죠. 뭐 그냥. 자, 그 다음에 자 화각공예는 잘 모르니까 쇳불을 쪼개어. 그거 줄.
쇠뿔, 소뿔이지. 쇠뿔을 쪼개 붙여 무늬를 내는 공예를 뭐라 그런다? 화각공예에서 쇠뿔에다 동그라미 쳐놔. 쇠뿔이 나온 순간 화각공예로 가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오칠한 바탕에 자개를 붙여 무늬를 냈다. 그러면 이 공예가 아니야. 자개를 붙이면 나전칠기 말하는 거야. 그거는 나전? 그건 고려시대 유행한 거야. 고려시대.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래서 결론. 조선 후기의 도자기는 청화백자, 진사, 철화백자, 기타, 목공예, 화각공예가 유행했다. 요거 정을연. 이 시기의 상황. 백자가 분청사기는 자취를 감추고 백제가 민간에까지 널리 보급되면서 사용이 확대되었다. 이 당시의 서민들은 백자와 함께 주로 옹기를 많이 사용하였다. 그것도 같이 기억하라고. 조선 후기 이제 마지막이다. 음악. 자, 조선 후기에는 자, 양반층은 종래의 가곡 시조 애창, 양반출 가곡 시조 출. 서민은 민요를 즐겨 부름, 서민 민요 줄. 요것도 특징이지? 자, 조선 후기에 뭐가 유행한 거야, 결론은? 민요. 민요는 서민이라고 그랬지? 이것도 하나 추가한다. 무슨 문화예로? 서민 문화예로. 맞잖아? 민요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상업의 발전으로 직업적인 광대나 기생이 판소리, 산조와 작가 등을 창작하여 발전시킨 그거 다 줄. 이거 그대로 나오는 거라고. 내가 만들어낸 문장이 아니라.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지문이 나왔어. 상업의 발달이라고 먼저 나왔잖아. 어? 생각해봐. 상업의 발전이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상업의 발전이라고 특이할 만한 시대가 어느 시대냐는 거. 조선 후기밖에 더 있겠어? 그렇지? 그리고 직업적인 그게 키포인트야. 뭐? 직업적인 광대 등이 나타난다는 거야. 직업. 문학 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애들도 나타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상업의 발전, 직업적인 하면 조선 후기.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하게 외우지 말고 이 문장이 나오면 조선 후기의 상황이구나만 알아들어. 서민은 민요를 즐겨 불렸다. 맞지? 다음에 상업의 발전으로 직업적인 광대 등이 어쩌고저쩌고 했다.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전반적으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향의 음악 유학. 그것도 좋잖아. 이게 가장 특징적인 건 이 문장 딱 읽고 전기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이게 무슨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야? 서민 문화의 대표적인 특징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나오면 뭐다? 조선 후기로 간다. 그래서 이거는 알아만 듣는 정도로 읽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예술이야. 지금 한 게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야. 문학과 예술. 첫째, 무슨 문화? 서민 문화 반드시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중인층과 관련된 문화, 그 다음에 그림, 그 다음에 건축, 그 다음에 공예. 요 부분에서 제일 잘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요 부분을 정리하시면 된다. 여기까지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야? 그 많던 조선이 끝난 거야. 조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그래서 실강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끝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더 하려고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동영상으로 대체하니까 동영상 보세요. 그리고 의문이 있으면 거기다 그 질문방에다 올려. 그러면 내가 답을 해줄 테니까. 내가 요새 그전에는 답을 하는데 요새는 내가 들어가서 답을 해주거든. 그래서 질문이 있으면 답을 해. 그 다음에 교재에서 잘못된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거 반드시 의문 나는 상황마다 올려. 문제가 됐든 뭐 내용이 됐든 해서 올려서 그럼 제가 질문을 충실히 해드릴 테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